그날도 어김없이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어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강민호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밥상 앞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내 박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내가 고칠게.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말입니다.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 뭔지 정말 몰라요? 수지는 비웃음을 흘리며 좁은 반지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꼴이 잘못이에요. 32살 먹은 남자가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말이 돼요? 내 친구들은 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만 이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사업이 좀만 더 잘 되면. 사업이요? 수지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잘랐습니다. 3년째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그 조그만 인쇄소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평생 이 꼴로 살 거잖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쇄 공장에 취직해서 12년 동안 기술을 배웠고 30살이 되던 해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오로지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반지하 원룸과 중고차, 그리고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자신의 옷장뿐이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수지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거래처 하나 새로 잡히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응? 제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2살 남자가 아내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 다른 사람 생겼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팔을 붙잡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나 3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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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성그룹 회장 아들이에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시원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태성그룹이라고 알아요? 호텔이랑 백화점 운영하는 그 대기업. 거기 막내 아들이에요.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같이 살자고. 민호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3년이요?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3년이 나한테는 30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돈 없다.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잘 살자. 지겨워요, 이제. 수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방 한쪽에 있던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놔뒀어요. 사인해서 보내요.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마요. 받을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수지는 비웃는 표정으로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응? 제발. 하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캐리어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당신 불쌍해요. 근데 그게 내 인생까지 불쌍하게 만들 이유는 안 되잖아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수지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충고해 줄게요. 그 망해가는 인쇄소 빨리 접어요. 어차피 인쇄업은 사양산업이에요. 몇 년 안에 다 망할 거라고.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당신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반지하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민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지는 약속대로 태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한재원과 재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하객만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수지는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결혼식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 속에서 눈부시게 웃고 있는 전처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인쇄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기계 고장이 나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야, 강민호. 인쇄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대식이었습니다. 대식은 인쇄소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기계들,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종이들, 그리고 구석에서 술병을 붙잡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식은 성큼성큼 걸어와 민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박수진이. 그년 때문에 이러는 거지?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민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그년이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그녀는 지금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을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민호의 어깨를 힘껏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잘 사는 게 복수야. 알겠어? 그년한테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일어나서 성공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년이 후회하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대식아, 근데 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인쇄소도 거의 망했고, 돈도 없고. 대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요리 잘하잖아. 고등학교 때 급식 반찬 맛없다고 도시락 싸온 거 기억나? 내가 만든 계란말이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집밥 수준인데. 아니야. 너 진짜 손맛이 있어. 내가 봐왔잖아. 야, 차라리 식당을 해봐. 인쇄업은 수진이 말대로 사양산업이야. 근데 음식은 절대 안 망해. 사람이 밥은 먹어야 하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이라니. 나 요리학원 다녀본 적도 없어. 그래서 어때? 처음부터 배우면 되지. 야, 우리 형이 분식집 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배워봐. 내가 말해줄게. 대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다시 일어나. 너 아직 32살이야. 인생 반도 안 살았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술이 아닌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잘 사는 게 복수라고. 그래, 그렇게 살아보자. 더 이상 바닥에 엎드려 있을 순 없다. 무너지면 그년만 좋은 일이다. 일어서자. 뭐라도 해보자.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수지는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최고층에 있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 거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주방에는 요리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빼곡했고 손가락에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샴페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지. 강민호 그 한심한 남자랑 살 때는 상상도 못했어. 그녀의 옆에는 새 남편 한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빛에 깊이가 없고 어딘가 나약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내일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같이 가야 해. 수진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가 수진 씨 보고 싶대. 수진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싶은 거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이 정도 불편함은 이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그 바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그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겠지. 불쌍하기는 한데 뭐 어쩌겠어. 능력이 없는 게 죄지.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샴페인을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이 10년 뒤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대식의 형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분식집은 서울 외곽의 한 재래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도 4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첫날 민호는 새벽 5시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대식의 형인 김대철 사장이 문을 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대철 사장은 50대 초반의 투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에 댄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해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자, 민호 씨. 첫날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대철 사장은 앞치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요식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말이야, 이 바닥이 제일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손님한테 욕먹는 건 일상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해야 해.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쉴 때가 많아.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대철 사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대식이한테 사정 들었어. 힘들겠다. 근데 말이야, 여기서 힘든 거 버텨내면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배워. 그렇게 민호의 주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서서 일하니 다리가 통나무처럼 부어올랐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고 손등은 기름에 튀어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고 국물간을 맞추다가 짜게 만들어 혼나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야, 이것도 못해? 대철 사장의 호통이 매일 터져 나왔습니다. 팔을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해? 다시 해. 민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파가 제대로 썰리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밥을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도 못 갈아입고 바닥에 누우면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반지하 원룸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발바닥은 욱신거렸습니다. 문득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타워 팰리스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겠지.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편하게 자고 있겠지. 나는 이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파리 목숨처럼 살고 있는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포기하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2살 남자가 혼자 방에서 우는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민호는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칼질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일정한 두께로 썰 수 있게 되었고 양파를 써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국물 간을 맞추는 것도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봐줄 만하네. 대철 사장이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민호는 정신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걸 어떻게 먹어?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는 무슨, 시간 없어, 나 바빠. 손님은 짜증을 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퇴근 후 대철 사장이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일 때문에 속상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속상하지.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손님한테 욕먹으면 밤새 잠이 안 왔어. 대철 사장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안 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오늘 짜게 만들었으면 내일은 간을 좀 약하게 맞추면 돼.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야. 민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반지하 원룸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추장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춰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웠고 두 번째는 좀 짰고 세 번째에야 비로소 적당한 맛이 났습니다. 그는 혼자 그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웬만한 분식 요리는 혼자서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라면, 우동.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그 젊은 주방장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이 만든 게 더 맛있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다른 음식들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요리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명 요리사들의 영상을 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월급을 아껴서 요리학원 단기 과정에도 등록했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연습하고, 잠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감기를 달고 살았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대식이 가끔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엄쉬엄 해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쉬면 안 돼.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쉴 수 있어. 대식은 한숨을 쉬면서도 친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민호는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어 내갔습니다. 노신사는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맛있네.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었어요? 대철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주방에 있는 청년이 만든 겁니다. 작년에 온 친구인데 요리 솜씨가 좋아요. 노신사는 주방 쪽을 바라보더니 민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 잠깐 나와봐요. 민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갔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노신사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요리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1년 만에 이 정도 맛을 내? 대단하네. 노신사는 명함을 하나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대한외식연구소 소장 박종호라고 해요. 식당 컨설팅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요. 재능이 보여.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대한외식연구소. 검색해보니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식당들을 컨설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였습니다.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 정말? 민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버림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민호는 박종호 소장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자 박 소장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 분식집 청년? 기억나지? 연락할 줄 알았어. 한번 만나요. 박 소장은 민호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의 배경, 요리 철학, 앞으로의 목표. 민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당한 것,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 언젠가는 자신만의 식당을 갖고 싶다는 것.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호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재능만으로는 안 돼. 경험이 더 필요해요. 내가 아는 식당들 몇 군데 소개해 줄게요. 거기서 일하면서 더 배워요. 3년만 더 고생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 민호는 박 소장의 소개로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6개월, 일식당에서 1년, 양식당에서 6개월. 각 분야의 고수들에게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주방장이 민호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입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된장찌개야? 개밥이지. 다시 만들어. 민호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맛이 없어. 넌 기본이 안 됐어. 그날 밤 민호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3년이나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기본이 안 됐다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 달이 지나자 그 까다로운 주방장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먹을 만하네. 그래, 이 맛이야. 그 한마디에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그 3년 동안 수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재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수지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행복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재원은 재벌가 아들이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직함만 달고 있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집안 모임에서 대놓고 구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원이가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데려왔는지. 집안도 변변찮고 이혼까지 한 년이. 수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살겠어. 참고 버티면 결국 이 재산은 내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태성그룹이 이미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잘못된 투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곧 그녀의 화려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버림받은 지 5년째 되는 해,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1층, 겨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민호가 5년 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간신히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민호네 집밥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름 대신 소박하고 정직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민호는 텅 빈 식당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테이블 8개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중고로 구입한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오열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자신만의 식당에 앉아 있다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넌 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거라고 했지.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근처 상가 직원들이 호기심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5명, 셋째 날은 2명. 일주일이 지나도 하루 평균 손님이 1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이었습니다. 식재료비, 공과금, 대출 이자.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민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석 달만 더 가면 월세도 못 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2시쯤 한 중년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민호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내갔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에 두부, 호박, 양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맛이 없나? 뭔가 잘못됐나?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 손님, 괜찮으세요? 혹시 찌개가 입에 안 맞으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맛을 다시 보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울먹이다가 밥을 다 먹고는 10,000원짜리 2장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 필요 없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민호는 그 돈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이거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 집에서 먹던 그 맛.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함. 민호는 그날부터 메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요리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 메뉴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고등어조림.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 먹어봤을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년 여성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대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손님이 하루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5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영업은 11시부터 밤 9시까지. 문 닫고 나면 설거지와 청소에 2시간. 집에 가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주방 보조를 한 명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이고 물에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쑤셨고 다리는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민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싱크대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몸이 한계야.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남은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네 집밥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별점 4.8 리뷰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엄마 밥 생각나는 곳,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맛, 사장님 손맛 최고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종호 소장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5년 전 분식집에서 민호의 재능을 알아봐줬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허허, 민호 씨. 정말 잘 됐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박 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다 민호 씨가 노력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박 소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민호 씨, 사실 오늘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응. 프랜차이즈 얘기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외식연구소에서 최근 집밥 콘셉트의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민호네 집밥이 딱 맞는 모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필요해. 근데 민호 씨가 관심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메뉴 표준화, 조리 매뉴얼 개발, 브랜드 디자인.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랜차이즈라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고작 20평짜리 작은 식당인데. 박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식당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디서든 통해요. 생각해봐요. 민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힘든데 더 큰 일을 벌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먹이고 싶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늘 수진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망해가는 인쇄소 빨리 접어요.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당신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혀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팠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준비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박 소장의 팀과 함께 메뉴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손맛으로 만들던 요리들을 누구나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수치화해야 했습니다. 된장 몇 그램, 고추장 몇 그램, 끓이는 시간 몇 분 몇 초,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민호 씨, 이 된장찌개 간이 매번 달라요. 좀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컨설턴트의 지적에 민호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똑같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기계로 측정해 보면 염도가 0.2%씩 차이 나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30번, 50번, 100번을 반복해서 만들어 보고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동시에 식당 운영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레시피 개발. 잠잘 시간이 서너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패였습니다. 대식이 찾아와서 기겁했습니다. 야, 너 지금 꼴이 뭐야? 죽으려고 작정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 가. 대식의 강요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빈혈과 위염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쓰러집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어요. 식당 문 닫으면 안 돼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결국 민호는 사흘 동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사흘 동안 누워 있으면서 민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그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냥 이 악물고 살고 있어. 복수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복수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정말로 요리가 좋아. 내 음식을 먹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이건 진짜야.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죽을 것처럼 일하지 말고 살 수 있게 일하자. 오래 갈 수 있게. 민호는 복귀 후 운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일단 주방 보조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밤 9시까지 하던 것을 8시로 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덜 지치니까 음식 맛이 더 좋아졌고
손님 응대도 더 친절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1년 반이 걸려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메뉴 표준화,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로고, 가맹점 계약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 민혼의 집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 소장은 더 세련된 이름을 제안했지만 민호는 고집했습니다. 이 이름이 좋아요. 솔직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첫 번째 가맹점은 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에 열렸습니다. 개업 첫날, 민호는 그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혼의 집밥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7년 전 반지하에서 울던 그 남자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혼의 집밥은 전국에 28개 가맹점을 가진 중견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 대표이사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맹점 중 2곳이 운영 미숙으로 문을 닫았고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급성장하는 프랜차이즈의 그림자라는 기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때마다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패한 가맹점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식재료 품질 관리를 강화했고 가맹점주들과의 소통 채널을 늘렸습니다. 그의 진심은 천천히 인정받았습니다. 가맹점주가 뽑은 최고의 프랜차이즈 본사, 상생 경영 우수 기업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반지하 원룸이 아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오래된 중고차가 아닌 번듯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가끔은 직접 가맹점에 찾아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더 나아져야 해요.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커다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최종 부도 처리, 회장 일가 자산 전액 동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국내 굴지의 재벌이었던 태성그룹이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무리한 해외 투자와 내부 비리로 수조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 일가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그룹, 수진이 재혼한 그 집안, 화면에 회장 일가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처의 얼굴.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통쾌함? 아니었습니다. 안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니. 민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버린 남자는 성공했고 그녀가 선택한 남자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곧 그와 수진이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말입니다. 태성그룹이 부도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네 집밥은 그 사이 35개 가맹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분당 지역에 새로 연 직영점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민호는 그 일대에 추가 출점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분당 직영점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며 점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주방 보조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요. 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 직원이요? 어떤 사람인데요? 40대 초반 여자분인데 사정이 좀 딱해 보여서 제가 채용했어요. 근데 일은 잘해요. 성실하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사정이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잖아요. 민호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생 상태도 점검할 겸 새 직원도 인사할 겸 해서였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구부정한 어깨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 재벌가 아들과 재혼해서 타워 팰리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 여자.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민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수진은 누가 봐도 미인이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흠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재벌가 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을 만큼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늘 자신의 미모를 자랑스러워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때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비단결 같았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갈라져 있었고 군데군데 흰머리가 억새풀처럼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도자기처럼 막던 피부는 잿빛으로 칙칙하게 변해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강물처럼 파여 있었습니다. 광대뼈는 앙상하게 튀어나왔고 볼은 움푹 꺼져서 해골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네일아트를 받으며 곱게 관리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세제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로 파는 싸구려 티셔츠였고 그나마도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고작 10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아니라 불행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접시가 왜? 점장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저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는 사이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1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고 수진은 맞은편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가 민호 씨 가게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타워 팰리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세상에 찌들고 지친 중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재원이네 집안이 망했어요.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봤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벌가가 설마 진짜 망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수지는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근데 진짜 망하더라고요. 타워 팰리스도 압류당하고 차도 빼앗기고 명품 가방이랑 옷도 다 팔았어요. 그래도 빚이 남았어요. 민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견디다 못해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해외로 빠졌을 거예요. 나 혼자 남겨두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요. 내년이 우리 집안에 불행을 가져왔다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결국 이혼당했어요. 위자료는커녕 빚만 떠안고 쫓겨났어요. 수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도 오래전에 정리했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잘 나갈 때는 언니 하더니 망하니까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 취직한 건 한 달 전이에요. 이력서 수십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여기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수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 일했어요. 여기서 잘리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라고 했죠. 그 망해가는 인쇄소 빨리 접으라고 했죠. 민호는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10년 동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매일 밤 그 말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 다 수진 씨 때문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맛있는 건 먹이고 싶어서, 예쁜 옷 입히고 싶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는 그런 거 안 받잖아요. 내 통장 잔고만 받잖아요. 내 마음은 안 보고 내 지갑만 받잖아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수진 씨가 떠나고 나서 죽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수진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이 악물고 살았어요. 수진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민호는 돌아서서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민호 씨, 부탁이에요. 수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나를 내쫓지 말아줘요. 여기서 일하게 해줘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제발. 민호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릴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냉정했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비웃으며 떠났었는지. 일어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 씨, 제발. 일어나라고 했어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해요. 내쫓지는 않을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민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동정도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사업적인 판단이에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수진 씨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민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수진 씨를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수진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호는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신규 매장이 하나 열려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에요. 거기 주방 보조가 필요한데 수진 씨가 가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원도 산골이라니.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본인 인생 다시 생각해봐요.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예전 생각이 나잖아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추방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가리키며 나가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수진 씨가 나한테 한 말 있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거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말, 이제 수진 씨한테 돌려줄게요. 수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인생 뭐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수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민호네 집밥 가맹점은 마을 입구 허름한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곳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손은 세제에 절어 갈라지고 허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숙소는 가게 뒤편에 있는 쪽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10년 전에 살던 반지하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밤마다 수지는 그쪽 방에서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호를 버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을 버렸습니다. 진심을 저버리고 허영을 쫓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강원도로 보낸 진짜 이유를 복수였습니다. 내쫓지 않고 일하게 해준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서 후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이지 않고 천천히 죽이는 복수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네 집밥은 전국 50개 가맹점을 가진 중견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외식업계에서 집밥의 신하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민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비결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나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비웃으며 떠나던 그 얼굴. 누군가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넌 절대 안 될 거라고.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민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겠죠. 저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는 길,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원도 매장 매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은 평범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직원 현황란에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10년 전 반지하에서 울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 우뚝 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버렸던 여자는 이제 산골 마을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했습니다. 노력한 자는 보상을 받았고 배신한 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고 남을 버린 자에게는 외면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스스로 자초한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